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온 국민에 차등 지급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탄감을 위한 배드뱅크도 가동됩니다. 오늘 토크오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새 정부의 재정 전략을 평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하실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추경으로 재정을 일단 풀어서 침체한 내수를 살리는 게 긴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2차 추경 규모, 시점, 여기에 대한 적절성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은데요. 이상민 연구위원 먼저 말씀 주실까요? 일단 시점은 너무 늦은 게 문제죠. 만시지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 말만 해도 우리나라 기재부는 한 25년도 한 2.2% 정도 성장하겠다라고 예측했어요. 근데 올해 초 1월 달은 2.2는 어렵고 한 1.8이다. 1.8은 어렵고 1.5다 하다가 지금 한 0.5%, 0.8%까지 떨어졌거든요. 뭐 한 3, 4개월 내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뭔가 이 내수를 위해서 무언가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차라리 너무 늦은 것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1차 추경은 하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1차 추경했죠. 근데 1차 추경에서 가장 첫 번째 사업이나 두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내수 진작 목적이 아니었어요. 뭐 그때 산불 대응도 하고 뭐 GPU 같은 거를 사는 건데 이게 내수랑은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수 목적 추경은 굉장히 시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네, 지금 규모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규모가 30조 원이라고 정부는 홍보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오해 소지가 있어요.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라고 해서 시중에 돈이 30조 원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시중에 풀리는 돈은 15조 원입니다. 딱 절반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30조 원이라는 것이 이 지출 측면에서는 20조고 이 세수입이 10조 원 덜 거칠 거야라고 예측만 변경한 게 10조 원이고 그렇다면 지출은 20조 원 풀리는 거 아닐까? 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20조 원이 새롭게 증액되는 것은 맞는데 또 감액되는 것도 5조 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증액만 보면은 한 15조 원이 시중에 공급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규채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경기 확장 뭐 이런 국면이 아니고 경기가 굉장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방어 차원에서 그렇게 늦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제로 이제 적절하다는 판단을 좀 내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지난 4월 달보다도 5월 달에 이게 소비 심리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요. 그 CSI 지수가 그 5월 달에 101.8에서 6월 달에 108.7로 해서 6.9% 포인트 정도 굉장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소비를 내가 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소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부의 어떤 소비 진작 지출 부분 이런 부분을 확대를 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그 지역 화폐 형태로 이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소비 부분에 지출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별로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 사용처가 제한돼 있으면은 이 소비자들의 소비 선택권이 지역 내로 국한돼 있고 국가 전반적으로 확장되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규모가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또 성수 효과가 굉장히 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이 구조 개선, 고용 창출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은 뭐 소비 지출이라든가 뭐 아니면 지역 화폐로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를 얻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그칠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그래도 이 추경을 통한 긴급 수혈이 내수 진작하는데 구원투수가 될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기존에 우리 경제 성장률을 뭐 1.8% 정도 이렇게 전망했다. 지금 1.5%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재정 지출이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부의 어떤 재정 지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지금 느려져 있거든요. 아마 이게 과거에 우리 고도 성장 시기인 그 시점하고 완전히 다르게 한 0.58, 0.6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1.0 이상 정도는 돼줘야 이게 재정 지출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처가 이게 제한된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금 자체가 사용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를 확대시키기는 조금 어렵다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소비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거시경제 지표들을 개선시키고 지역 내 총생산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 성장률을 개선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이번 조치가 내수 살릴 구원투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그 구원투수라는 비유가 참 적절하다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현재 투수가 굉장히 지치거나 다쳤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구원투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투수를 올리면은 무조건 게임에서 승리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구원투수가 안타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 추격만 하면은 우리 경제는 무조건 살아난다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재 투수가 너무 다치고 아프기 때문에 구원 투수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근데 구원 투수를 올린다고 올리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뭐 해결된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지만 추경이 잘 효과를 발휘하도록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입니다. 이 세부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규재 실장님? 보편적, 선별적 아주 혼합된 부분들은 굉장히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효성 있는 어떤 균형 있는 시도다 이렇게 일단 평가를 하고 싶고요. 지금 현재 소비 부분을 가지고 1차 지급하고 2차로 추가 지급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소비 분산에 굉장히 그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1차 지원, 2차 지원 안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소득 이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뭐 차상위층까지 이런 분들한테 그 지급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생계에 굉장히 그 집중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소득이 증가하거나 어떤 재정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계 소비 성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성향이 높아져야만이 소비의 어떤 경기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이 소비 쿠폰이 지금 당장에 일회성으로 그칠 경우에는 올해 경기 상반기 또는 뭐 이 하반기 어느 정도 시점까지의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 참 고심한 흔적이 보이죠. 이 보편 지원에 대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떤 선별 지원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까라고 했더니 결론을 보니까 보편 지원도 하고 선별 지원도 둘 다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편 지원의 장점과 선별 지원의 장점을 다 결합했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보편 지원의 단점과 선별 지원의 단점도 또 일부 들어가 있다. 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잘 지적해 주셨듯이 이 소비 성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없는 층에게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은 당장 이 좀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돈을 주어지면은 이 추가로 소비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없어서 소비를 안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좀 효과적성 측면만 봤을 때 돈을 덜 주는 게 좋긴 하죠. 근데 다만 고소득층을 선별해내는 방법이 만만치 않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문제를 들고 일어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작용이 아마 우려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데 지금은요, 이런 효율성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분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소비 부분에서 특히 취약계층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선별적이고 보편적인 이런 그 혼합 방식이 현재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뭐 그 요 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부 지급 방식 사용처 결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상민 연구위원 좀 말씀 주시죠. 이 사용처가 제한이 없으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그냥 현금을 주면은 저축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쓰고 저축하면은 이건 내수 경제 효과가 없죠. 그래서 저는 어떤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소비 쿠폰 형식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실장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이 사용 기간을 제한하는 거는 좋지만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좀 가능하면은 좀 풀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사용처를 제한하다 보면은 그만큼 이 승수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좀 사용처는 특별한 몇 군데를 제외하고서는 좀 더 보편적으로 열어놨으면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금을 꼭 받아야 되는 계층들은 지역사랑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그 관계없이 아마 소비 지출을 늘릴 겁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 지원받은 금액이 소진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효과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을 주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이게 좀 신경을 쓰는 게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 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제한된 어떤 그 상품권 또는 기간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특정 지역에서 이제 소비가 일어나는데 그 지역의 규모, 즉 이게 인구 규모나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지역 경제가 이렇게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 뭡니까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지역별로 주변 인근 지역까지 우리가 그 행동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활동 반경, 생활 인구의 반경 이 고려해 가지고 좀 큰 규모 차원에서 아마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뭐 신용 체크카드 이게 활용 범위를 넓혀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좋은 성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신속하게 이렇게 그 집행을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소비 효과 이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소비 효과가 단기간에 그치고 또 아까 그 영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소득 계층의 4분위, 5분위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소비를 줄이고 이 지역 화폐나 이 신용 체크카드 사용 이 부분으로 대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제가 봤을 때는 범위를 조금 넓히고 또 지역 화폐보다는 지역 화폐끼리 서로 상호 이렇게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확장시키는 그 지역별로 확장시키는 이런 효과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지역화폐 문제를 조금 더 포함해서 배드뱅크라고 하는 또 다른 이번에 추경의 경제 대책에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화폐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2차 추경에서 6천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에 배정했습니다. 지역화폐 할인율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이런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결정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민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역화폐라는 정책은 그 특정 지역이 소비가 너무 지금 위축되고 있다. 그럴 경우에 이 지역에 한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저는 나름 합리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모든 지역의 어떤 할인율 차등 없이 전부 다 각각의 지역화폐를 무차별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할인율을 가진 지역화폐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특정 지역을 살리는데 효율적인지는 좀 이 제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화폐 그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딱 10%만 할인해주고 비수도권은 한 13%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은 한 15% 할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해주겠다라는 건데 저는 차라리 이것은 굉장히 더 지역화폐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는 정책이고 여태까지 안 했던 것이 이게 안타깝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균철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별로 이렇게 그 할인 비율을 높여주는 데 대해서는 아마 그 지자체별로 뭐 크게 불평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5% 정도 받는 지역 또 15% 받는 지역 이런 게 그 지역들이 뭐 우리는 왜 5%밖에 안 되느냐 이런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역별로 봤을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전반적인 이 소비 흐름을 특정 지역에 이렇게 가두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 회복에 어느 정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나빠져 있는 통화 유통 속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이 돌아야만이 이 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총 통화를 늘리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중에 있는 돈만으로도 이게 통화 유통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물가는 오르지 않고 실제로 경제 성장률 또 지역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고 또 소비도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잡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 부분 그 할인율을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인구 소멸 지역. 특히 이제 그 지역에서 좀 불리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으로부터 이제 소비 부분이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는 지역들의 할인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근데 이 높여주는데 이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높은 이 할인율을 타 지역 사람들도 일정 배분을 해서 이걸 구매를 해서 현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추경에서 중요한 또 다른 이슈죠. 배드뱅크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위원님, 지금 배드뱅크라는 이 제도가 어떤 제도고요? 이 제도가 추진되는 방식, 탕감 규모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배드뱅크라는 것은 이 부실 채권을 인수하는 그런 은행을 배드뱅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돈을 못 갚는 그런 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못 갚으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이런 회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회생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과정이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이 개인한테도 너무 피폐해진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아예 채권을 그냥 싼 가격으로 인수를 하자라는 건데 이 채권을 싼 가격으로 인수할 수가 있는 이유는 부실 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100만 원짜리 채권이지만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 채권 보유자 뭐 은행이라든지 100만 원을 그냥 정부가 나한테 그냥 5만 원에 팔어 그러면은 어차피 못 받을 100만 원 채권을 그냥 5만 원에 팔게 되고요. 그렇다면은 5만 원에 산 것을 그냥 소각해 버리면은 이런 회생 절차 없이 좀 빨리 신용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대상은 한 11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110만 명 정도 되면은 이거 그러면은 나는 여태까지 빚을 잘 갚았는데 110만 명은 빚도 안 갚고 이게 회생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7년 이상 빚을 못 갚은 사람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못 갚은 사람 대상자입니다. 자, 이 말은 5천만 원의 빚을 7년 동안 못 갚았다면 그 과정에서 7년 동안 자기 신용이 없으면은 통장도 개설하기 어렵고 핸드폰도 제대로 개설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고통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 신용을 회복해 주는 거고요. 이런 정책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했었고 이명박 정부도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도 했었던 모든 정부가 한번 신용을 탕감하는 정책은 모든 정부가 다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갚지 않고 그냥 불성실한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불성실한 사람은 도와주면 안 되죠. 그런데 도저히 이것이 회복할 수 없는
어차피 이 못 갚을 돈을 이걸 조금이라도 그 절차를 완화해줘서 이분들이 어떤 신용 제한하에서 빨리 경제 활동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를 측면에서 그리고 또는 이 신용 불량 때문에 이 고통을 겪는 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네. 볼 수가 있죠. 그 자체 좋은 제도인데 아까 이성민 의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 몇 대까지 열심히 갚아온 성실한 사람들은 뭐냐? 그럼 우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 우리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걱정되시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정부가 이 내용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를 하면 이 세부 내용들을 그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세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런 오해들은 사실 없어지거든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도덕적 해이를 가지고 있는 일부 계층들을 우려해가지고 전체 뭐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뭐 하지 마라, 중단하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 대부분의 있던 이 소상공인들 아까 110만 정도 이게 113만 4천 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떠냐면은요. 만약에 부실 채권을 가지고 부도가 나거나 아니면은 그 자영업자 폐업을 하거나 또 금융 부분에서 이게 이제 그 대출 상환을 못 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경제 활동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대부분이 한 10년 이상 정도를 거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이게 우리가 하는 이야기죠. 공중에 붕 떠 있다. 그러면 현금 거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 거래가 안 되니까 대부분 현금 거래만 가지고 찾다 보니까 생활이 굉장히 최악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점이 또 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그 2012년 이후에 보면은 현재 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상으로 이렇게 들으시면은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88%가 대출 연체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보면은 1.39%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 현재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적절하다. 이거 좀 어느 정도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좀 더 드리고 싶겠네요. 네. 그런데 이 좋은 제도라고 할지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맨날 이렇게 비탄감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의 자생력을 좀 올려야 할 텐데 자생력을 올리기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 자영업자분들은 정말 내가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는 자영업하기 싫어. 그런데 직장에서 잘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자영업밖에 없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자영업이 좀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이 어디 내 몰려서 자영업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 교육을 좀 강화해서 좀 다양한 직업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어떤 그 뭐 식품 회사나 이게 연관되는 업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노하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관돼서 연관 자영업을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업종에서 우리 예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직장 생활 끝나고 나면은 할 거 없으면은 농사나 짓지. 하는 이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할 거 없으면은 장사나 하지. 할 거 없으면은 뭐 식당이나 하지 하는 이런 얘기들은 지금 전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시장 입지 분석부터 시작해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면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보통 지금 뭐 2년, 3년 만에 폐업하는 이런 수준은 아닐 것 같습니다. 2년, 3년 만에 폐업을 했더라도 물론 부채는 가지고 있지만 2, 3년 동안에 가게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긴 기간을 확보하는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대비, 준비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충분히 경험 있는 그런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추경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좀 말씀을 좀 듣고 그다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어떤 길로 갈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규철 실장님, 예. 자꾸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우려해서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성 지원 자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 이론적으로도 맞고요. 만약에 고도 성장기나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가 신흥국 뭐 이런 형태 우리나라로 치면은 80년대, 90년대 같으면은 그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어떠냐면은 돈이 잘 안 돌기 때문에 그 돈이 안 도는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통화 공급이거든요. 그리고 이 시중에 공급된 통화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은행에서 하는 이 금융정책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조금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되는 그런 현상도 지금 과거에 보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그런 불안 문제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 여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고 특히 이제 저소득층 뭐 이런 분들은 지금 소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인플레이션보다는 이게 그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의 단기적인 효과가 지금 현재는 더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민 위원 보시기에는 물가 자극할 거다. 인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자극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 정책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 형량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내수가 안 좋아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물가가 오르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를 더 안 좋게 만들어라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는 상황이 물가 불안보다 더 안 좋은 것은 내수 불안이 더 크고요. 그런데 뭐 인플레이션 자극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를 봤을 때 우리나라 GDP가 한 2,500조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풀리는 돈이 한 20조 원이에요. 국채 20조 원인데 2,500조 중에서 20조 원이 물론 물가는 이론적으로는 자극하겠지만 그 자극하는 정도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를 아주 제한적으로 약간 오른다 하더라도 내수 활성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정 건전성 문제 지적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빚이 많다고 막 그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죠. 돈은 많이 쓰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 쓰면은 빚은 점점 더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비교 형량, 장점과 단점을 비교 형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빚의 절대량이 아니라 이 GDP 대비 국가 빚의 그 비율이 더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당시 한 500억 정도 빚을 졌어요. 500억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서는 굉장히 큰 빚이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건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500억 정도의 빚은 지금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빚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부채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은 아니다. 다만 GDP 늘어나는 속도와 부채 늘어나는 속도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추경을 하지 않아서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히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차 추경을 하게 되면은 한 1,200조에서 1,300조 사이에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국가 부채만을 볼 게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들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부채와 더불어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 또 그 경제 성장 속도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은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현재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 어느 정도 보면은 그리고 국가가 이 국가 재정 지출로서 우리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가 채무를 최대한 성장률 속도와 어느 정도 맞춰서 줄이는 역할도 이번 정부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 아니면 계속 지출만 하고 이 재정 효과만을 기대한다면은 또 뭐 포퓰리즘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만 잘 생각해 주신다면 아마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쓰겠다는 얘기는 자꾸 하고 있는데 세금 걷어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증세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 상황. 그래서 당분간 이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는 하기 힘든 상황에 갇혀버린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새 정부 재정 전략, 특히나 수입, 세금 어떻게 늘릴 건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상민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수입 얘기를 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지난 정부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지난 정부 처음 출범하기 직전 22년도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337조거든요. 2년 만에 마이너스 15%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줄어든 것이 한 마이너스 2.7%, IMF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3% 국세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지난 정부 2년 동안의 국세 수입이 무려 마이너스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 확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세수 확충을 해야 되나? 근데 마땅한 증세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가장 필요한 것은 추가 감세는 안 된다. 절대로 추가 감세 안 되고 이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몇 개 이런 감세 정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비과세 감면 확대 등 직장인 위주로. 그런데 저는 더 이상 추가 감세를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그래서 추가 감세는 절대 하지 말고요. 비과세 감면 부분을 좀 정비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조세 직접세 비율을 높이고 뭐 직접세를 더 걷어들인다는 이런 정책은 사실 굉장히 그 조세 저항이 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세 부분을 올리는 부분들인데 이 간접세는 의도적으로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간접세에 조금 효과를 높이려면은 일단은 민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주도로 경제 성장을 새로운 경제 성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민간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마중물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처럼 어떤 소비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은 뭐 이게 소비 위축이 돼가지고 경기를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정책은 필요합니다만은 이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은 하지 말고요. 생산 부분에 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조세 효과가 높아지는 이런 방향의 어떤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 이거를 좀 잘 설정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 그리고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정책이 다음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기존의 정책이 아주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재정 확보와 경기 부양이 동시에 실현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적인 어떤 철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토크온 시간에는 추경과 추경이 진행되면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토크온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원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첫 소식 뭡니까? 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연내에 방점이 찍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 간 온도차는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한 만큼 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당선 이후 이 첫 국무회의에서도 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 이 빠른 준비를 언급을 했고요. 이후에는 12월 안에 가능한지 검토하는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도요, 해수부 추가 업무 보고에서 이 청사 임대 등을 통한 이 조속한 이전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할 것을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부산을 지역구로 둔 삼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요,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부산은 반기고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청사 임대나 해수부 직원들의 주거 이전 지원 등을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종시 해수부가 지금 세종시에 있거든요. 세종을 포함한 대전, 충청, 이 충청권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 수도를 허물고 포기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가장 크고요. 이 부처를 흩어두면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을 높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역구이기도 하죠. 항만 도시인 인천에서도요. 부산 해수부 부산 이전 재논의 요구 그리고 공약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꺼내는 카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 균형 발전 공약 이행하겠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인데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해수부 부산 이전 언급은요. 2002년 대선 당시에 당시 보수 측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내걸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해수부는요. 정부 기관 중에 좀 약체로 평가를 받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폐합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작은 정부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해수부를 해체하고 업무를 다른 기관에 나눴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부활을 했지만요. 그때도 부산 이전이 언급이 됐는데 세종으로 갔습니다. 해수부 기능을 강화하고 또 북극 항로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라고 표명을 했지만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 내지는 PK 공들이기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이번 대선에서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40% 이상을 득표를 했습니다. 좀 한 정당만 지지하는 지역색이 옅어졌다라는 분석을 할 수도 있는 만큼요. 2018년에 석권을 했다가 4년 뒤에 국민의힘에 다 내준 부울경 단체장 자리를 이번에는 되찾아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새 정부 출범 초기이고 이런 시기이니만큼 우리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좀 어필해야 되는 지역, 우리 TK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홀대 이런 단어일 네. 것 같은데 홀대를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 같은데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선 당시 공식 선거 운동 일정으로 TK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당시 이재명 후보도 가장 호소를 했던 건 이 지역 유권자들의 이 투표 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한 정당만 너무 찍지 말고 좀 나도 좀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뭐 해수부 이전이나 그 해운사인 HMM 이전 추진과 비교를 해서요 구체적인 공약이 없다라는 지적이 그때도 나왔습니다. 이후에 지역별 공약에서도요 크게 새로운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이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선언이 줄을 이뤘습니다. 지금 단체장도 공석인 만큼요 현안 어필이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은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광주와 전남을 찾아서 이 군공화 이전에 대해서 이 대통령실 차원의 TF 구성을 언급하는 등 지역 현안 챙기기에 나서면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나 이런 우려가 더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민주당 대구시당과 대구시가 정책 협의회를 열었고요. 김정기 시장 대행은 정부를 찾아서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하면서 홀대를 주장하거나 위축돼 있지 말고 이 현안 추진의 필요성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물론 민주당 대구시당 그리고 이 지역 야당 의원들의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 기자 말대로 지금 우리가 홀대당한다고 눈만 흘리고 있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 치수원 이전이요 다시 논의될 전망입니다. 구미에서 안동으로 이번에는 두 곳 다 염두를 한다는데 열쇠는 정부에 달린 듯합니다. 네, 지금 이 사안은 대구시가 재검토를 공식화했죠? 네, 지난 16일에 대구시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단장은 대구시 의회에서 이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측에 대구 치수원의 구미 해평 이전이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일주일 뒤에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23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시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나와서요. 안동댐과 해평치수장 두 개 안을 놓고 정부와 국정과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동댐 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면 해평치수장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낙동강인 대구치수원은 오염이 우려가 커서 이전을 추진해왔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2022년에 대구시와 구미시 환경부 등 여러 기관이 모여서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 협정이 파기가 됐고요. 안동댐 물을 치수원으로 하는 이른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느 정도 이 사안에 대한 진행이 수정이 좀 되지 않을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긴 했었는데 네. 정부 국정 과제에 어떤 방식으로 당기게 될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요 공약에 대구 취수원
다변화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구미 해평 취수장을 공동으로 이용한 협정은요.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사안이고요. 또 홍 전 시장이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지역 환경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지금 이제 여당이 된 대구 민주당, 대구시당, 경북도당도 중금속 오염 문제 그리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막대한 비용 투입, 환경 오염 등을 문제를 삼으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던 만큼 안동댐보다는 다시 구미 해평 취수장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기 시장 대행은 시의회에서 정부가 구미시를 설득을 한다고 하고 또 구미시도 입장 변경이 전제가 되면 구미시와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취소한 문제를 두고 이 단체장들이 감정적으로 좀 격화를 했던 사안인 만큼 대구시가 말하는 구미시 입장 변경이 있을지 또 좀 지켜볼 사안이고요. 정부가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취소 문제가 정부나 이 단체장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뀌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금 방향을 정해서 추진을 해도 늦어진 만큼 우리 먹는 물 문제에 대해서는 진영 논리로 접근을 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인데 이 물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건 참 씁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제대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커피 업계 1위인 스타벅스에서요. 사라졌던 플라스틱 빨대가 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환경 규제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게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종이 빨대를 전면 도입했었는데요. 네. 당시 업계 1위였던 만큼 상징성도 컸는데 이 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가장 큰 이유는요.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입니다. 금방 흐물흐물해지고 음료 맛에서 종이 맛이 느껴진다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하겠다고 내걸었지만요. 이 종이 빨대가 사실상 다 버려지면서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도 않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전국의 200여 개 매장에서 이 녹색 빨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스타벅스 측은 이 플라스틱 빨대가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이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품 유래 소재이고 또 별도 수거함을 비치를 해서 해당 빨대를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우리 기후 위기 상황을 볼 것 같으면 그리고 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보면 이게 정부가 당연히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를 하는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실제로 보면 사실상 선언에 불과한 거죠. 네, 환경부는요 지난 2021년에 자원 재활용법 시행 규칙을 개정을 하고 2022년 11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1년의 계도 기간을 줬는데요. 기간 종료를 앞두고 2023년 11월에 계도 기간을요 무기한으로 연장을 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 내 종이컵 사용도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종이 생수에 이 상표 표시를 하지 않는 무라벨 생수 네. 이것도 의무화하는 게 연기됐죠. 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생수를 많이 사 먹게 되는데요. 이 버릴 때 라벨을 떼서 버리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에 많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배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라벨을 없애는 방법을 내놨고요. 2026년 1월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2년의 계도 기간 중인데요. 묶음 판매 같은 경우에는 포장 비닐에 바코드가 있긴 한데 낱개로 사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 바코드를 라벨이 없으면 바코드가 없어서 결제에 좀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QR을 이렇게 새기려고 해도 결제 시스템이 먹히지 않는다. 이런 지금 문제가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낱개로 판매하는 생수는 라벨이 붙어도 공급과 판매를 1년간 허용하는 유예 방안이 다시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택배 과대 포장 규제도요. 시행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2년을 뒀는데 이것도 다시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오락가락하고 있는 환경 정책은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은 아닌가 보다라는 인식을 심어준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친환경 정책에 맞춘 투자나 산업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2020년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08kg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을 해서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고 이
회원국들의 평균에도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21년을 기준으로 택배 포장 폐기물은요 200만 톤으로 전체 생활 폐기물의 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개선해야 된다는 판단이 있으면요 지금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하게 현장을 파악하고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이 친환경 정책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섣부르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제대로 설계를 해서 따박따박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얻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정쟁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인신공격으로, 정책 질의는 사라진 채 고성과 막말만 난무했습니다. 후보자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은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고 여야 모두 정치적 득실에만 몰두한 탓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민은 외면당했습니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정책에 관한 논쟁은 사라지고 이미지 전투로 전락했습니다. 민주주의 감시 도구는 소모전의 도구로 왜곡됐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악마화 전략으로는 공적 신뢰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청문회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보여준 여당과 야당 위원들의 질문과 행태를 보면 과연 제도가 문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치가 거울이라면 이번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의 민낯을 다시 한번 여실히 비춰 국민에게 보여준 셈입니다.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후보만이 아니라 청문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